세상은 그를 이 회장이라 불렀다. 건물 12채, 현금 800억, 해외 자산까지 가진 대한그룹의 창립자. 그러나 그의 관 앞에는 단 한 사람만 서 있었다. 검은 작업복에 고개를 푹 숙인 이름 없는 청소부였다. 장례식장에 울음은 없었다. 향이 타들어가는 냄새만 조용히 퍼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화환도 조문객의 위로도 없이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무덤처럼 조용했다. 이 회장, 당신도 외로웠던 거군요. 청소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다. 그저 오랜 침묵 속에 묻혀있던 기억 하나가 흘러나온 것이었다. 장례식 이틀 전, 이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이 뉴스를 탔다. 대기업 회장, 자수성가한 신화, 베일에 쌓인 사생활. 그러나 그 어떤 언론도 그가 가족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진짜예요? 그래. 근데 이상하지 않아? 아들, 딸이 셋이라는데 아무도 안 왔대. 직원들은 속삭였고 일부는 비웃었다. 청소부의 이름은 최복래. 나이 74세. 15년째 대한그룹 건물 지하에서 청소를 해왔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외운 적 없고 누구도 그녀에게 식사는 하셨냐 묻지 않았다. 하지만 복래는 매일 아침 6시 40분이면 꼭 같은 시간, 꼭 같은 장소를 지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자리는 바로 이 회장이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이었다. 회장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 인사는 회장이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인사였다. 그녀가 장례식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인사였길 바라는 마음.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혹시 가족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오래 알았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혹시 유족 측 연락처라도 알고 계신가요? 유언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타나질 않아서요. 복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없는 건가요? 직원은 다시 물었다. 복래는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다. 가족은 있었죠. 하지만 그는 가족보다 사람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조차도 없이. 그 순간 조용하던 장례식장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딱, 딱, 딱.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유언장 개봉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가족이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요. 직원이 당황해 묻자 그가 대답했다. 그래서 유언장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고인의 뜻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장례식에 와준다면 그에게 모든 걸 남긴다. 복래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서류 가방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나오는 문서 뭉치와 봉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내진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매일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개 숙이던 복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관을 덮은 천이 마지막으로 흔들릴 때까지 복래는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믿기지 않았다. 세상에 알려진 대한그룹 회장 이명환의 죽음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막대한 유산이 가족이 아닌 단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하지만 더 의문스러운 것은 왜 그의 자식들은 그의 죽음에 아무 반응조차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었다. 가족들 아직도 안 오셨나요? 복래가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유가족 측에는 모두 연락드렸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딸까지. 다들 전화를 받긴 했는데요. 일정이 바쁘다, 조율해서 보낼 사람을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만 남긴 채 아직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복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어렴풋이 회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명환 회장은 평생 가족과 거리를 두었다.
그는 일에 미쳐 있었고 자녀들과 함께한 기억은 드물었다. 가족이 아닌 회사를 키운 사람이었고 자녀들에게는 자본과 물질만 남겨줬을 뿐 정은 나눠주지 못한 아버지였다. 몇 년 전 사무실 앞 복도에서 작은 아들과 회장이 언쟁을 벌이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형은 회사를 넘겨받고 저는 왜 해외로 쫓겨나야 합니까? 너는 숫자를 보고 결정하는 법을 몰라. 감정으로 회사를 망칠 게 뻔한 놈에게 대한그룹은 줄 수 없다. 그때 회장의 눈은 얼음 같았다. 작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떠났다. 그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건물에 나타나지 않았다. 딸은 어떤가? 복례는 6층 회장실 앞에서 그녀를 여러 번 봤다. 항상 고급 코트를 입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다투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감정이 없어. 사람도 아닌 기계야.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사람이야.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뱉은 그 말은 복례의 귀에 지금도 생생했다. 그리고 큰아들. 그는 이미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이명환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공식적으로는 큰아들에게 자리를 넘겼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의 결정은 회장의 의지가 아니라 병약해진 육체의 한계 때문이라는 걸. 그는 큰아들이 회사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본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가 회사를 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생전에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런 가족들이었다.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지 못한 사이. 이름만 얽혔을 뿐 마음은 한 번도 연결된 적 없는 이들. 복례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장례식엔 오겠지 했는데 그때 장례식장 바깥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 원장이 진짜라면 이건 사기야. 그 늙은 여자가 뭘 안다고 전 재산을 받는 거냐고.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와 그의 변호사로 보이는 이가 들어왔다. 그는 회장의 큰아들이었다. 이명환의 장남 이지훈.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유 원장의 조작이 있는 거야. 그는 직원에게 소리쳤다. 복례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지훈은 복례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 뭘 꾸민 거지? 청소부 주제에 감히 회장님의 유산을 넘보다니.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회장님은 가장 힘들 때 단 한 사람의 인사만 기억했어요. 이지훈은 당황한 얼굴로 눈을 깜빡였다. 복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왜 가족이 아니라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남겼는지 지금 이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러나 유 원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다시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고인의 뜻에 따라 장남 이지훈 씨는 유산의 단 1원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냉기로 가득 찼다. 이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게 말이 돼? 그는 윽박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복례는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왔다. 눈앞에 쏟아지는 햇빛이 마치 처음 맞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회장님 잘 가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남 이지훈 씨는 유산의 단 1원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다음 조항으로는 이지훈은 손을 내리쳤다. 멈춰.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돼. 그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자신이 그토록 오르기 위해 애썼던 회장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모두 무너지는 소리였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복수하듯 조소 짓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그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는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회장이 남긴 진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 조항을 읽겠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고인은 말년에 외로움을 깊이 느끼셨고
자신의 가족들이 그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을 재산으로만 평가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직원들 몇 명이 숨죽여 고개를 끄덕였다. 이명환 회장이 하루하루 삭막하게 회사 복도만 걷던 뒷모습이 그들에게도 선명히 남아 있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내 복내에게 건넸다. 이건 회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편지입니다. 복내 여사님께만 전달해달라는 유언에 따라 지금 드립니다. 복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자그마한 크기의 흰 봉투. 딱 한 줄 검은 펜으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그날의 인사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 유일한 순간이었소. 복내는 조용히 편지를 열었다. 복내 씨, 나는 당신이 누군지 끝까지 묻지 않았소. 왜냐하면 묻지 않아도 나는 당신이 날 사람으로 봐준 유일한 존재였으니까. 매일 아침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당신을 처음 본 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소. 누군가는 내게 회장님이라 불렀지만 당신은 내게 따뜻한 아침을 줬소. 나는 당신의 이름도 가족도 아픔도 모르지만 당신은 내 고독을 껴안아준 사람이라 생각했소. 그래서 내 마지막은 사람을 위해 쓰고 싶었소. 복내는 편지를 접었다. 가슴 안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의 눈빛, 그의 걸음, 그가 혼자 점심을 먹던 구내식당의 조용한 자리까지 모두 떠올랐다. 이게 다야? 이래서 날 버렸다는 거야? 이지우는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가려 했다. 그의 변호사가 말렸다. 회장님의 뜻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유산 분배는 이미 공증이 완료됐고 지금 그 어떤 소송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지우는 복내를 향해 마지막으로 노려보았다. 기억해. 당신 같은 청소부 하나 때문에 대한그룹이 이 모양이 된 거야. 복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대한그룹은 회장님이 만든 거예요. 가족이 아니었어요. 이지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장례식장이 정리될 즈음 딸과 작은 아들도 도착했다. 검은 차에서 내린 그들은 멀리서 장례식장을 바라보기만 했다. 이미 끝났다고? 작은 아들이 물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도 나갔다더라. 그럼 우리도 갈까? 응. 여기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 그들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다시 차에 올라타 돌아섰다. 복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 회장이 남긴 말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다. 피보다 더 따뜻한 인연이 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변호사가 복내에게 말했다. 복내 여사님, 유언장엔 유산 외에도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유일한 인연이니 그녀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길 바란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마음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온 것이다. 그날 저녁 복내는 처음으로 회사 건물 지하 계단에 앉지 않았다. 더 이상 그곳은 청소할 곳이 아니라 기억할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얀 편지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복내는 집안에 가만히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유언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고작 엘리베이터 앞 인사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전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러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복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검은 양복에 검정 서류 가방. 장례식장에서 본 적은 없었다. 복내 여사님 되시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런데요. 이 회장님의 개인 서고를 관리하던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서고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비공개로 유지해온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오직 본인만 출입하던 창고 같은 방이었죠. 그런데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그 공간의 열쇠와 함께 이 편지를 맡기셨습니다. 복내 여사님께 직접 전달해달라고요.
복례는 조용히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그 아이를 부탁하오.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유일한 사람. 복례는 편지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이? 김도영은 복례를 안내했다. 도착한 곳은 서울 강북 외곽의 허름한 단층 건물. 낡은 철문, 창고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철저히 정돈된 공간이 있었다. 책장, 사진, 서류, 그리고 구석 작은 침대와 장난감들. 여긴 누가 살았던 거예요? 복례의 질문에 김도영은 말했다. 아이입니다. 장애가 있는 10대 후반의 소녀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회장님이 후원한 고아였죠. 복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처음엔 시설에서 발견된 아기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만 두고 사라졌고 회장님은 이상하리만큼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직접 병원비를 대고 이곳에서 은밀히 키워오셨죠. 복례는 그때 회장이 늘 오후 3시경 갑자기 차를 몰고 사라졌던 일을 떠올렸다. 누구에게도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고 비서조차 따라가지 못한 그 외출. 그의 발걸음은 이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아이는 어디 있나요? 복례가 물었다. 김도영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한 달 전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각한 호흡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밤 울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제 눈으로 회장님의 눈물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편지를 복례 여사님이 읽고 난 후 아이에게 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복례는 책장 한켠에 놓인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이 회장이 한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표정은 회장실에서 보던 냉혹한 얼굴이 아니었다. 온기, 미소, 안도.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복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아이가 그의 마지막 남은 연민이었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복례는 김도영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 쪽 침대에 앉은 소녀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미소였다. 복례는 다가가 앉았다. 너 이름이 뭐니? 소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흰 종이에 글자를 써내려갔다. 지훈이요. 복례는 그 이름을 보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복례는 오래된 가방에 물건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다. 양말, 작은 책, 빚, 그리고 회장이 남긴 편지. 이젠 내가 지켜줄게. 그녀는 그렇게 그의 유산보다 더 큰 유산을 품에 안았다. 창문 틈으로 가을 바람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우는 그 바람을 느끼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렸다. 복례는 창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아이 곁을 지켰다. 무언의 침묵 속에서 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선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다. 지훈의 손은 자주 떨렸고 눈은 금세 피로해졌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했다. 그녀의 건강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훈아, 오늘은 좀 어때? 복례가 물었다. 지훈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흰 스케치북에 글씨를 써내려갔다. 괜찮아요. 따뜻해요. 복례는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검정 슈트를 입은 김도영이 나타났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복례 여사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무슨 일이에요? 김도영은 병실 밖 복도 끝 벤치로 복례를 이끌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2개의 편지를 맡기셨습니다. 복례는 그의 손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는 여사님께 전해드렸고, 이건 2번째 편지입니다.
그는 편지 한 장을 꺼냈다. 노란색 편지지에 깨끗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지우는 내 필이다. 나는 이 사실을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죄책감이었고 가장 오래된 상처였다. 복례는 숨을 삼켰다. 김도영은 말을 이었다. 지훈 양은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복례는 손을 떨며 입을 가렸다. 하지만 아들이 셋이라더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장님께는 젊은 시절 비밀리에 만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대한그룹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회장님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았고 이 회장님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아이를 시설에 맡긴 상태였답니다. 복례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그 여인은 지금? 김도영은 고개를 떨궜다. 사망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건강이 악화됐고 돌봐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아이의 존재를 안 건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였죠. 복례는 눈을 감았다. 이 회장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피를 돌보고 싶었지만 정작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 그걸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복례의 물음에 김도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말하면 지훈 양은 공격당했을 겁니다. 그의 자식들, 특히 큰아들은 지훈 양이 유산을 노리고 나타났다고 몰아세웠을 겁니다. 회장님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다. 그 편지의 글씨는 단단했고 단호했고 무언가를 오랫동안 눌러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복례는 지훈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편지를 펼쳐 보여주었다. 지훈은 그 글을 천천히 읽었다.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두드렸다. 울어도 돼. 괜찮아, 지훈아. 괜찮아. 지훈은 아무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모든 걸 이해하려는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며칠 후 김도영은 복례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회장님의 추가 유언 사항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지훈 양명의로 된 신탁 계좌가 있었고 그 계좌에는 병원 치료와 향후 거주에 필요한 금액이 따로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복례 여사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회장님은 생전에 여사님을 가족보다 믿는 사람이라 표현하셨습니다. 복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늦가을의 하늘은 투명했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사람. 끝까지 생각이 깊었네요. 며칠 뒤 병원 퇴원 수속이 마무리됐다. 복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병원 입구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복례는 지훈에게 말했다. 이제 우린 가족이야. 내가 원한다면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동자는 누구보다 단단한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복례는 방 안에서 오래된 액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 회장이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닦아내며 말했다. 당신이 못다한 인생, 내가 대신 채워줄게요. 지훈이 복례의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선 날, 세상은 아주 잠시 따뜻해진 듯했다. 노란 은행잎이 인도 위를 덮었고 지훈은 그 작은 낙엽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복례는 그 미소가 마음에 아로새겨졌다. 그동안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 이름도 없이, 가게도 없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병상 위에 앉아 그저 숨만 쉬며 살아온 나날들. 이 회장은 마지막까지 그런 아이를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것이다. 복례는 지훈과 함께 오래된 연립주택으로 향했다. 2층에 있는 그녀의 소박한 집. 하지만 그곳은 따뜻했고
지훈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복례는 아이가 익숙해지도록 천천히 다가갔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 방도 하나 따로 준비할게. 필요한 건 뭐든 말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얀 메모지에 글을 써내려갔다. 창문이 있는 방이면 좋겠어요. 복례는 웃으며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제일 햇살 잘 드는 방으로 해줄게. 하지만 그 따뜻한 공간에도 어느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며칠 뒤 대한그룹 구본사 이사회실. 이지우는 두 동생과 변호사를 불러 모았다. 이름만으로도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재계 3세 자리를 지닌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이라는 아이 확인했어. 그 늙은 여자랑 같이 병원에서 퇴원했더군. 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허술한 줄 알았는데 그 아이에게 신탁 계좌까지 넘어갔어. 둘째 이진우가 물었다. 진짜 딸이라는 증거라도 있어? 이지우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다. DNA 결과야. 병원 쪽에서 몰래 확보한 모발로 검사했지. 99.8%. 확실해. 딸 이지수는 팔짱을 낀 채 냉소를 흘렸다. 그럼 우린 뭐야? 법적 자식인데 그딴 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빼앗긴다고. 이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법적으로 유산은 정해졌어. 하지만 신탁이나 관리 계좌는 사인간 약정이야. 흠 하나만 잡으면 법적으로 파기할 수 있어. 이지수는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지우는 천천히 말했다. 그 여자를 건드릴 거야. 복례. 그 늙은 청소부가 가장 약한 골이야. 그날 밤, 복례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문 앞에 낯선 편지가 꽂혀 있는 걸 발견했다. 봉투엔 아무 글씨도 없었다. 열어보니 내용은 단 한 줄. 그 아이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보호자가 아닙니다. 복례는 손을 움켜쥐었다. 종이를 구기려다 말고 고스란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며칠 뒤 누군가 우편함을 엉망으로 만든 채 도망갔고 복례의 이웃집 문에 기초수급 청소부 집이라는 비아냥 섞인 낙서가 새겨져 있었다. 복례는 그 앞에 서서 말없이 페인트를 들었다. 이웃이 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해요? 경찰 부르셔야죠. 복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럴수록 더 아이를 숨겨야죠. 지훈이는 겁내지 않게 해야 해요. 한편 이지우는 변호사를 불러 복례가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기록을 찾아냈다. 그녀의 남편이 숨지며 남긴 빚 때문에 가족관계가 꼬였던 시절. 이걸로 법적 보호자 자격 문제를 걸자. 이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기록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무기니까. 며칠 뒤 복례는 관할 복지센터에서 보호자 적격 심사 통보서를 받았다. 지훈을 다시 시설로 돌려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복례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지훈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괜찮아. 우린 싸우면 돼. 법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켜야 하는 거야. 지훈은 하얀 메모지에 적었다. 나 무서워요. 복례는 조용히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이젠 내가 무서울 만큼 강해질 거야. 다음 날 아침, 복례는 대한그룹 정문 앞에 섰다. 그곳은 20년간 그녀가 매일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청소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정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명환 회장의 진짜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품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돈입니까? 피입니까? 아니면 하루 한 번 인사를 건네준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영상을 찍었고 기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지훈이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소박한 집.
햇살은 따뜻했지만 복내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먹다 남긴 죽을 정리하고 주방 테이블에 앉아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복지센터에서 도착한 보호자 적격 재심 통보서가 들어있었다. 사유는 과거 벌금형 이력, 신뢰성 부족, 경제적 불안정. 단 3줄로 그녀는 자격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복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그리고 노트 한 장에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이 회장님이 왜 지훈이를 숨겼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게 이 아이를 지키는 길이다. 며칠 후 복내는 김도영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도영 씨, 회장님이 남긴 사진들 중에 혹시 지훈 양이 있는 걸 보관해 둔 적 있어요?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몇 장은 서구 앙금고에 따로 보관돼 있었죠. 왜 그러시죠? 회장님이 아이와 함께한 기억을 누군가 지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록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이 아이를 가짜로 만들 거예요. 며칠 뒤 복내는 대한그룹 내부 기록 열람을 위해 공개정보 청구서를 접수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회장님 개인 일정 기록, 사내 CCTV 자료 일부 열람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호했다. 기록 없음. 보관 기한 초과로 삭제됨. 복내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보관 기한 초과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폐기된 흔적. 그녀는 다시 김도영을 찾았다. 혹시 회장님 개인 핸드폰이 남아있나요? 김도영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한 대 충전도 안 되는 옛날 폰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이 가끔 지훈 양 사진을 찍던 폰이었죠. 그날 밤 복내는 오래된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았다. 배터리는 부풀어 있었고 화면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몇 분 뒤 화면이 켜졌다. 갤러리 앱을 열자 PRIVAT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그 폴더 속엔 지훈의 사진들이 있었다. 아이의 유년 시절, 목욕 가운을 입고 회장의 무릎 위에 앉은 채 웃고 있는 모습, 휠체어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고 있던 모습, 손바닥만 한 편지지를 들고 회장에게 무언가를 건네던 모습, 그리고 이 회장이 그 아이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고 있는 사진. 복내는 그 사진을 하나하나 저장하고 복사했다. 이건 증거였다. 누군가 지우려 했던 진짜 가족의 기억. 며칠 뒤 복내는 그 사진을 들고 대한그룹을 찾았다. 이번엔 정문이 아니라 그룹 역사관으로 향했다. 이명환 회장 50주년 기념관. 그 안에는 회장의 사업 연역과 사회공헌 활동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지훈의 이름도 얼굴도 없었다. 심지어 회장의 개인사에는 독신으로 생을 마감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복내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 중 회장이 지훈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꺼내 기념관 한쪽 벽에 조용히 붙였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 한 줄을 적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당신들이 지우려 한 그 순간이 그의 마지막이자 진짜 가족이었다. 기념관 관계자가 달려왔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복내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숨겨왔던 하지만 평생 지켜보고 아껴온 딱 한 사람. 이 아이가 없었다면 회장님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날 오후 복내의 행동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백만장자 장례식에 단 한 명이 왔던 이유. 청소부가 지킨 유산, 숨겨진 딸의 이야기. 기업 역사를 지운 사람들, 그들이 감춘 진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고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복내는 구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복내 씨, 보호자 적격 재심에 관련해 언론 보도 및 사실 관계 확인 결과 기록 왜곡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복내 씨에 대한 정보 제출 과정에서
일부 인물들이 익명으로 부정확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실 확인이 진행 중이며 재심은 중단되고 보호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복례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손을 덜덜 떨었다. 지우는 방 한구석에서 복례를 지켜보고 있었다. 복례는 아이를 향해 천천히 웃었다. 우리가 조금 이겼어. 지우는 손에 든 펜으로 천천히 메모지에 글을 써내려갔다. 할머니 지켜줘서 고마워요. 나도 꼭 기억할게요. 나를 버린 사람들 말고 나를 안아준 사람을.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지우는 사무실에서 복례의 영상을 보고 이를 악물었다. 이제 여론까지 우리 편이 아니군. 변호사가 물었다. 계획 비로 가시겠습니까?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는 기억을 덮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거야. 지훈 양의 출생 기록이 없다고요? 복례는 귀를 의심했다. 구청 민원실 직원은 뭔가 말하기 꺼리는 듯 서류 봉투를 천천히 닫았다. 본적과 병원 기록이 모두 누락돼 있고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복례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지훈의 이름도 생년월일도 어머니의 이름도 모두 자료 없음으로 처리돼 있었다. 이건 분명 누군가 손을 댄 거예요. 이 아이는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그분이 남긴 편지도 있어요. 직원은 말을 아꼈다. 죄송합니다. 공문상으론 그 어떤 존재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같은 시각 이지우는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났다. 기자는 노트북을 들고 긴장된 눈빛으로 물었다. 그러니까 지훈이라는 아이는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법적 유령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확인된 출생지, 병원, 가족관계 서류 모두 없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100억 단위의 유산이 넘어갔다는 건 명백한 관리자의 착오이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 모든 조작 뒤엔 복례 씨라는 정체불명의 청소부가 있습니다. 기자의 눈이 번뜩였다.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써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니까요. 이틀 후 포털 메인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떠올랐다. 회장의 유산 유령 소녀에게 출생 기록도 없는 아이의 100억 넘긴 유언장 논란. 복례는 그 기사를 보고 손에서 컵을 떨어뜨렸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 곁으로 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글을 썼다. 괜찮아요.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복례는 지훈의 글을 보고 숨이 턱 막히는 듯 목을 움켜잡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처음이 아니라고. 지훈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 눈빛에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버려진 기억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밤이 되자 복례의 집 앞에는 낯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누군가는 인터폰을 누르고 도망쳤고 어떤 이는 욕설을 써붙인 쪽지를 남기고 갔다. 세금 도둑, 위조된 가족극, 회장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복례는 담담하게 문을 열고 그 쪽지를 조용히 치웠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SNS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말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 보여줘야 할 때야. 그날 밤 복례는 다시 김도영을 만났다. 그는 이미 예상한 듯 말없이 노트북을 꺼냈다. 제가 회장님 사망 직전 개인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복례는 김도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회장님은 지훈 양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따로 병원 진단서, 출산 확인서, 그리고 자필 편지를 남기셨죠. 그는 외장하드를 복례에게 건넸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하긴 위험합니다. 현재 대한그룹은 보도 자료를 통제하고 있어요. 복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게요.
진실은 덮을 수 있어도 마음은 못 덮어요. 며칠 후 복례는 지훈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다. 손에는 이 회장의 편지 원본과 사진, 그리고 출산 확인서 사본을 들고 있었다. 이 아이는 이명환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기록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이 아이를 찾아왔고 이 아이의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날 숨을 거두기 전까지 병원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유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당신들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본 적이 있나요? 나는 봤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는 걸. 그가 목소리를 떨며 말하던 걸. 지훈이를 부탁하오.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방송은 순식간에 20만 뷰를 돌파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실시간 채팅창은 복례님 응원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보다 깊어요. 그들보다 당신이 훨씬 강합니다. 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복례는 또 한 통의 통보를 받았다. 복례 씨, 대한그룹 측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울러 지훈 양의 후견인 임명 무효 소송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례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아이를 지우고 싶은 거겠죠. 지훈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우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메모를 보고 복례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린 진실이야. 진실은 언제든 느리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복례는 마지막 카드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 회장님의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가 병실에서 지훈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남긴 육성. 그걸 공개하겠어요. 김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공개되면 가족들, 아니 가짜 가족들은 더 이상 방어 못할 겁니다. 복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커다란 법정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명환 회장의 유언장을 둘러싼 상속 소송이 마침내 본격적인 재판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법정 한쪽엔 복례와 지훈, 그리고 김도영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이지훈을 포함한 3명의 자녀와 6명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차분하게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원고 측은 피고 복례 씨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회장의 유산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훈 양의 존재 또한 위조되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 있으십니까?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손엔 검은색 USB가 들려 있었다. 예,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직접 남긴 음성 파일입니다. 잠시 후 법정 스피커를 통해 낮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이는 내 아이야. 처음엔 인정하지 않으려 했소. 그 아이의 존재가 내 삶에 금이 갈까 두려웠소. 하지만 그 아이는 날 위해 울었고 말없이 내 손을 잡았소. 난 그 애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라 불려본 적 없지만 그 아이는 날 사람으로 만들어줬소. 복례 씨, 당신이 지훈이를 안아준 그날부터 난 믿었소. 이 아이는 살아야 한다고. 내가 못해준 삶을 당신이 꼭 대신 살아주오. 부탁하오. 제발. 음성이 끝나는 순간 법정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놓고 있었다. 복례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꽉 쥐었다. 이 회장의 육성. 그건 그 어떤 서류나 유언장보다 강력한 진심의 증거였다. 재판부는 음성 파일의 진위 여부를 즉시 감정했고 그 결과는 명확했다. 음성은 회장 본인의 목소리로 확인됐습니다. 조작 흔적 없음. 녹음 날짜 또한 사망 직전 일치합니다. 변호인 중 하나가 일어났다. 이지훈 측 변호사였다. 재판장님, 그 녹음은 회장님의 혼잣말일 뿐이며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자 복례 측 변호인이 반박했다.
그 녹음은 지훈 양과 복래 씨의 관계, 그리고 회장님의 내면적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증거입니다. 이는 상속법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본 법원은 이번 소송의 핵심을 상속 분쟁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유산 전달 의사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지훈 양의 출생과 보호관계, 회장의 생전 행적, 복래 씨의 법적 신뢰성을 종합 판단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은 오후 4시에 판결을 내렸다. 본 재판부는 피고 복래 씨를 회장 이명환의 유언상 수혜자 및 보호자로 인정하며 지훈 양에 대한 신탁 계좌 관리 및 상속 권한을 전면 유지한다고 판결합니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한 지훈 양의 존재 위조 및 복래 씨의 명예훼손 관련 고소는 모두 기각됩니다. 이지훈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저런 노파랑. 문서 하나 없는 애한테. 하지만 누구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기자는 플래시를 터뜨리며 복래와 지훈을 향해 달려갔다. 복래 씨, 지훈 양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복래는 조용히 지훈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가 드디어 세상에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지훈은 메모지를 꺼내 단 한 줄을 썼다. 이제 저도 가족이 있어요. 재판이 끝난 뒤 복래와 지훈은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복래는 조용히 속삭였다. 너 이름 지을 준비됐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박또박 적었다. 이, 지, 윤. 이 회장의 딸. 복래 할머니의 손녀. 복래는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 읽었다. 그래. 이젠 누구도 널 지우지 못해.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지훈은 다시 한번 사무실에 앉아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래와 지훈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을 지운 대가는 반드시 받게 돼 있어. 가을이 겨울에게 자리를 내주는 계절. 찬바람이 불지만 복래의 마음은 유난히 따뜻했다. 지훈은 복래 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받았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모든 게 이제야 제대로 등록되었다. 이제 진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지훈은 작게 웃으며 메모지에 적었다. 복래는 그 글자를 읽으며 천천히 말했다. 아니야, 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었어.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 게 그들이었을 뿐이야. 법원 판결 이후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를 쏟아냈다. 회장 유산, 진짜 딸에게 돌아가. 청소부의 인사 한마디가 만든 기적. 지훈 가족, 남겨진 진심. 하지만 복래는 단 한 번도 인터뷰를 수락하지 않았다. 지훈 역시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건 명예도 돈도 아니었다. 단지 누군가의 존재를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김도영이 조용히 찾아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 생전, 이 서류는 지훈이가 이름을 갖게 되었을 때만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래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엔 회장 명의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 한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훈아, 미안하다. 아버지로 살 수 없어서. 하지만 너를 하루도 잊은 적 없단다. 복래 씨, 당신은 나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고맙소. 이 아이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서. 복래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은 그것을 양손으로 꼭 쥐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그 어떤 재산보다 무거운 유산이었다. 며칠 후 복래는 지훈과 함께 이 회장의 납골당을 찾았다.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벽장식 석판, 이름 석자만 새겨진 그곳 앞에 지우는 조용히 선양을 올렸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아버지,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 숨겼던 그 이름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복례는 아이의 옆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제 됐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기억해 줄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그녀가 20년 넘게 청소하며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날 적어놓은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이 회장님은 항상 같은 시간, 같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었지. 지우는 그 노트를 읽으며 하나하나 기록을 따라 손가락으로 짚었다. 2014년 6월 2일. 회장님,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심. 하지만 어제보다 미세하게 입꼬리 올라감. 기분 좋아 보이심. 2017년 3월 15일. 회장님,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추심. 나를 한번 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눈맞춤이었음. 지우는 메모지에 적었다. 할머니는 회장님을 매일 기억했어요. 회장님은 그걸 매일 버텼던 거예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음 주 복례는 지훈과 함께 작은 기념관을 열었다. 이름하여 하루 한 번의 인사 전시회. 거기엔 회장과 지훈의 사진, 복례의 노트 일부, 회장이 남긴 편지와 직접 쓴 메모들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는 유산이 돈이 아닌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란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전시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직장인, 청소년,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복례의 뒷모습만 보고 떠난 한 남자도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복례와 함께 전시장을 청소하고 있었다. 할머니, 전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복례는 잠시 멈춰 섰다. 그럼 이제 너도 누군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작은 나 자신을 잊지 않는 것부터겠지요. 복례는 조용히 등을 두드렸다. 맞아. 그게 이 회장님이 남긴 진짜 유산이야. 그리고 이 회장의 무덤엔 한 송이 국화꽃과 함께 복례가 쓴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이젠 당신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실 지우지 않겠습니다.